토크앤드시티 코너로 넘어오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은 NH선물 김승혁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여기 작가님이 여의도 증권가의 손꼽히는 훈남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적어주신 대로 네.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다.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한 달 만에 오셨는데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선 저희 하우스도 연간 전망 시즌이 이제 도래해서 네. 연간 전망 리포트를 준비하고 이제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뷰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미나 같은 것들을 좀 진행하면서 최근 들어선 조금 바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바쁜 시즌 동안 또 연구도 많이 하셨을 텐데 여기에 또 싹 녹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달 미국의 CPI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한 3.2%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헤드라인 CPI는 사실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헤드라인 CPI만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니고 근원 CPI까지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헤드라인 CPI는 사실 에너지에 대한 가격 상승과 에너지에 대한 가격 하락분이 같이 좀 연동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오펙 플러스 회의가 11월 30일로 미뤄졌다라는 게 속보로 떴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이슈가 반영되고 난 뒤에 지금 유가가 7% 가까이 급락했다라는 거를 제가 방금 뉴스를 봤는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아무래도 헤드라인 CPI는 좀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 실제 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실제 이제 물가라는 건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얼만큼의 부담을 좀 느끼느냐에 대한 어떤 요소인 건데 헤드라인이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다행히도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물가에 대한 압박은 내려왔을 수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지갑으로 연결되는 어떤 심리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만으로 보기는 부족하다. 그래서 코어 CPI를 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코어 CPI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직까지는 좀 하락 흐름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연준 입장에서도 고금리 장기화를 아직까지는 사실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FOMC 의사록을 보면은 노비시한 면목과 매파적인 면목과 둘 다 아직까지는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연준의 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CPI가 본인들의 목표치인 2%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아니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는 연준이 인플레와의 싸움에서 좀 승리한 것이다. 낙관론이 커지고 있는데 파월의 추가 금리 인상 언급에도 금리 인상이 사실상 끝났다고 해석을 해봐도 좋은 건가요? 우선은 지금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금리가 정점이고 앞으로는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가 아니라 금리가 어디까지 장기화될 거냐 지금의 높은 수준이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냐가 포커스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내에서 금리 인상에 베팅했던 기관들이 있을 거잖아요. 아무래도 아직까지 물가가 잡히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연준 입장에서는 사실 폴 볼커의 실수라는 게 있어요. 이제 폴 볼커가 이제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었을 때 당시에 상당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였었잖아요. 그거를 잡기 위해서 본인이 금리를 상당폭 높였습니다. 지금같이 뭐 5.5% 이렇게 높인 게 아니라 20% 뭐 이상으로 막 높이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높였었는데 금리를 상당히 빠른 속도로 높인 다음에 이거를 좀 유지를 해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물가가 좀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가가 좀 내려오는 듯한 모습을 보인과 동시에 그때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부가 아무래도 본인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사실 금리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중앙은행에게 일종의 압력을 넣게 됩니다. 우리 물가도 좀 잡혔으니까 금리를 내리자라고 이미 이제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폴 볼커 연준 의장도 그거를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금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다시 한번 반등을 했어요. 아무래도 금리가 내려갔다라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반영해서 물가가 실질적으로 다시 한번 뛰게 됩니다. 그러면서 폴 볼커 의장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물가를 잡아낼 수 있었는데 본인이 한번 그렇게 실수를 해서 물가가 다시 튀었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다시 한번 높였거든요. 심지어 정권 자체도 바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다시 한번 튀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이 사실 원했던 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은 이러한 어떤 과거 전례를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아직 확실하게 잡히기 전에 본인들의 스탠스를 바꾸는 것이 얼만큼 위험한지에 대해서 이미 학습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있고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고금리 장기화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 이제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연준은 이러한 어떤 본인들의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고, 그거에 따른 이제 달러 강세 베팅이라든지 아니면 채권 금리가 상승할 거다, 즉 채권 가격이 내려올 거다라는 베팅을 유지했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경기 면에 있어서는 연체율도 점차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할부율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을 때는 이거는 금리를 더 올리기는 쉽지 않다, 경기 구조적인 면에서 쉽지 않다라는 판단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옵션 시장 내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베팅을 했었던 그만큼의 포지션이 다시 한번 좀 빠지게 됐고요. 저희가 페드워치를 통해서 사실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얼만큼 남아있느냐를 저희가 좀 확인을 하잖아요. 네. 그 페드워치 내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했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하죠. 0%라는 것 자체도. 그렇죠. 이제 일부 이제 포지션들은 분명히 그러니까 저희가 틈새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니치 마켓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을 노릴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이제 사라졌다라는 거는 컨센서스가 시장이 어느 정도 확실하게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폴 볼커의 실수를 다시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연준도 쉽사리 어떻다라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관심은 그러면은 고금리 장기화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금리 인하는 그러면은 내년에 진행이 되는 건가, 내년 언제쯤 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사실 설명을 드리려면 조금 배경 지식이 필요해요. 내년에 금리 인하가 언제까지 될 거냐, 그리고 어디서부터 될 거냐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저희가 내려야 되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 경기가 안 좋아지고 소비가 경색이 되고, 그다음에 고용 자체도 뭐 방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업성 청구 건수가 조금 괜찮게 나왔지만 이게 나중에는 좀 고용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는 금리를 내리겠지라고 당연히 방향성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타이밍을 보자라고 하면, 그 타이밍에 대한 판단은 사실 내년에 미국은 여전히 연착륙에 대한 어떤 의지를 강하게 표방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현재 미국의 경제는 점차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 같은 경우도 조금씩은 위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시간 내구재 소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5.4%를 기록하면서 점차적으로 소비의 둔화와 고용의 어떤 안정성의 불안, 이런 것들이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상업부동산 우려까지도 약간은 블랙스완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잖아요. 이러한 어떤 경기 불안을 미국 정부가 막아낼 수 있느냐가 사실 내년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연착륙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원래는 되게 좁은 길이에요. 금리를 이렇게까지 빨리 올렸으면 일반적으로는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내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예를 들어 IMF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세계 이제 전망 보고서 같은 거를 보면은 내년 세계, 미국 등의 이제 GDP 성장률이 1% 이상의 성장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연착륙 기대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를 저희가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흐름이 이어지고 있냐라고 하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이 국채를 발행하면 이 발행한 국채를 누가 사고 있느냐라고 하면, 여갈피라는 계정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이제 MLF 단기자금 시장 투자자들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갈피라는 계정에 본인들이 담아놓던 돈이 빠져서 이것이 국채의 매입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제 국채를 팔았으니까 이 돈이 정부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 돈은 어디로 들어가냐라고 하면 TGA 계정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여갈피라는 곳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정부의 지갑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 거냐라고 본다면, 여갈피의 계정의 잔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때까지는 사실 TGA 계정에, 그러니까 정부의 지갑에 돈을 채울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갈피 계정 잔액의 감소 속도가 좀 상당히 빠릅니다. 만약에 여갈피의 계정에 더 이상 잔액이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가정했을 땐
그러면 연준은 그때 여전히 국채를 계속 발행할 텐데 내년이 대선인데 국채를 더 이상 발행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얘네들이 재정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국채는 계속 발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여갈피에서 돈이 떨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 돈이 어디서 끌어와야 되느냐라고 하면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놀랍게도 연준이 양적 긴축 QT를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은행의 지급준비금은 사실 오히려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QT라는 것 자체가 시장 내에서의 유동성을 끌어오는 건데 유동성의 대표 지수인 은행의 지급준비금이 어떻게 다시 한번 반등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듯 그 돈이 지급준비금이 아니라 여갈피 계정에서 다시 한번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갈피가 소진됐다라고 가정하면 지급준비금을 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지급준비금을 한번 건드렸을 때 이미 미국은 경험했습니다. 지방은행이 한 번씩은 터졌죠. 초에. 네, 올해 초에 터졌고 도이치방크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따다닥 몰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준비금을 건드리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미국이 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보완적 금리 인하다. 보험적으로 금리를 25bp 정도 인하를 해주면서 시장을 좀 달래는 겁니다. 그리고 25bp를 인하해 준다라는 것 자체는 유동성을 시장에 다시 한번 공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버퍼를 벌겠다라고 저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갈피가 어느 정도 소진되고 난 이후에 지준이 건드려지지 않는 그 선에서 연준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한다면 여갈피의 감소 속도라든지 그래서 미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스탠스를 저희가 파악을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정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로직이 좀 이해가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네, 됐어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내년 한 2분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분기에서 늦어도 3분기 정도. 물론 여갈피에 대한 감소 속도가 어느 정도에 따라 이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 레인지를 2분기에서 3분기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간 내에서 보험적 금리 인하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채가 늘어나고 채권을 사들이는 게 사실 미국 안에서뿐만 아니라 중국도 미국의 채권을 사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것 또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네, 만약에 원래는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사주는 국가는 그러니까 고객들은 네. 1, 2번이 일본? 중국이랑 일본이에요. 네. 그렇지만 중국은 어떤 정치적 이슈와 외교적 관계로 인해서 포지션을 좀 줄이고 오히려 금을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 정부가 미국 국채의 수요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이 미국 국채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화 가치가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엔화에 대한 어떤 금리는 상당히 낮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생명보험사들이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해지 비용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해지 비용을 감당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미 국채에 대한 보유 수준을 좀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일본이랑 중국이 미국의 국채를 사준다라고 했을 땐 굳이 여갈피가 소진됐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지급준비금을 건드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대외적 고객을 잃었잖아요. 그쵸. 그럼 자국 내에서 좀 해결을 봐야 된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타이밍을 좀 더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담에서도 둘 간의 만남이 그리 좋게 끝나지 않았으니 중국과의 관계는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달러의 향방 또한 궁금해지는 시점인데 어떻게 원달러 환율 밴드는 예상하시나요? 우선 지금 같은 경우 오늘은 1,300원으로 다시 복귀를 했죠. 1280원에서 1300원으로 올라왔고 조금 더 시계를 넓혀보면 127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환율이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1200원대 초중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1360원, 50원까지 올라왔다가 1270원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13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 흐름 자체가 좀 이렇게 보이는데 이런 환율 자체에 대한 레인지를 좀 보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좀 범피할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현재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5원에서 20원
2원 정도까지의 등락세는 보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로 가면 갈수록 미국의 경제 지표가 점차적으로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이미 옵션 시장 내에서는 사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0%로 만들었고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점차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의 달러 원 입장에서는 하방 압력이 좀 더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에 따라서 올해는 저점으로까지 본다면 1270원까지는 저점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고 상단 정도는 1320원까지 레인지가 좀 넓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그만큼 상당히 크기 때문에 1320원까지는 다시 한번 조금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지표들이 점차 확인되고 난 뒤에는 긴축에 대한 기조가 다시 한번 바뀌어서 좀 내려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 밴드까지 저희 알아봤고요. 이제 연말인데 뭐 여행 계획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갈 계획이 있습니다. 어디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계획만 있고 아직 목적지는 못 정했습니다. 제 주변에는 일본으로 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엔저 때문에. 그래서 엔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 네. 엔저 언제까지 빠질 가능성이라고 보시나요? 사실 일본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네. 엔저가 언제까지 진행될 거냐라고 하면 최근에 엔저가 왜 심해졌느냐 151.9엔까지 달러엔 기준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초안화 통화 정책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초안화 통화 정책 때문인 거는 사실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미일 금리 차가 확산이 돼서 엔캐리 트레이드 수요가 들어왔기 때문에 엔화가 약세다. 또한 BOJ 일본의 중앙은행이 초안화 통화 정책을 진행해서 엔화가 약세다. 이 정도 키포인트는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럼 왜 다시 한번 초안화 통화 정책이 문제가 됐느냐를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최근 151.9엔이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레벨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150엔 선에서 일반적으로 상단을 좀 막아왔어요. 수급을 풀어서 이 이상의 엔화 약세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구두 개입성 발언이라든지 시장 실개입을 진행해 왔는데 이게 151.9엔까지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의 의지가 좀 약해졌다라는 거고 정부로부터 이러한 어떤 약세가 최근 들어 다시 한번 발현됐다라는 건데 정부가 최근에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서의 정부는 이제 일본 BOJ인데 네. BOJ가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용할 만한 상황이 아직까지는 남아있을 수 있겠다. 이용 가치가 있는 인플레이션에 좀 포인트를 주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지나가는 듯이 얘기를 했지만 이게 나름 의미가 있는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아베노믹스 이후로 꾸준하게 경기에 대한 성장을 발휘했던 국가입니다. 사실 최근에 일본 CPI가 상당히 높아졌고 역사적 최고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 GDP 성장률이라든지 임금 성장률이라든지 일본 경기가 실제로 뜨거워졌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일본은 그래서 꾸준하게 얘기를 하는 게 2%대 성장을 계속 얘네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CPI는 3%대가 넘었는데 그럼 달성한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성장은 그만큼 발현되지 않았던 거죠. 일본도 에너지 수입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좀 달가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라고 했을 땐 일반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임금의 상승 여력을 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임금에 대한 상승세가 발현된다라고 하면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조금씩은 올라갈 수가 있고요. 소비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더 매출이 상승할 수가 있고 이것은 결국에는 경기가 좀 뜨거워질 수 있는 선순환 과정으로 돌아설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아직까지 봤을 때는 물가가 이 정도로 높았지만 경기가 그만큼 뜨겁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를 일본이 정부가 인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안화 통화 정책을 우리가 지금 중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인지를 했고 정부가 이렇게 인지했다라는 사실을 시장 참여자들이 아니까 그러면 150엔 수준을 막지 않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엔화에 대한 추가 약세 베팅이 들어간 거예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150엔 정도 수준에 왔으면 엔화 추가 약세 베팅을 하기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정부가 또 막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과감하게 이런 베팅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에 대한 입장이 조금씩은 바뀌었다라고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럼 엔화의 약세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힌트가 있습니다.
임금 성장률이라든지 GDP 성장률이 어느 정도 개선치를 보일 때까지는 엔화에 대한 약세는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본은 정책 금리를 변동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 일본 정부 부채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 금리 자체를 변동시키게 된다면 본인들이 세수에서 상당히 더 높은 부분이 아무래도 이자로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 금리는 건드리지 못하고 YCC에 대한 상하단 밴드를 좀 건드리면서 일본의 어떤 정책적 변화가 조금씩은 확인될 수는 있겠지만 내년에 일반적으로 일본은 연초 정도의 임금 협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 자체가 근로자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임금 협상이 곧 소비에 대한 상승으로 연결될 기대심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연초까지 실질적으로 이제 높아진 물가 상승률을 근거로 임금에 대한 상승을 요구하기 시작하고 이거에 따라서 실질 임금이 올라가서 소비가 괜찮아진다라고 했을 땐 그때는 초안화 통화 정책에 대한 수정 가능성이 조금씩은 보일 수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연내에는 아직까지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 그래서 엔화 약세는 좀 지속될 수가 있을 거고 내년 연초 정도에서 일본의 어떤 경기 펀더멘탈이 좀 바뀌는 신호가 확인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강세 베팅으로 돌아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엔화 내년에 전환이 이뤄질 수도 있다라고 힌트를 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좀 요새는 안정세를 다시 되찾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오셨을 때는 뭐 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꾸준하게 연말 변곡점을 외치고 있습니다. 연말 변곡점이 올 거다. 최근에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속으로는 좀 좋아했는데 아무래도 미 국채 금리가 최근에 떨어진 거는 첫 번째로는 미국 경기가 최근 들어 시그널을 바꿨다. 이제 점차적으로 침체 가능성이 조금씩은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침체 가능성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그 안에는 아무래도 실질 금리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텀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최근에 국채에 대한 수급이 미국 국채에 대한 수급이 이제 3분기 리펀딩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적은 수치로 리펀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생각보다 세수가 잘 거쳤어요. 생각보다 세수가 왜 잘 거쳤냐를 살펴보면 캘리포니아가 아무래도 이연됐던 세금을 그때 다시 한번 세수를 거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생각보다 좋았고 높아진 세수로 인해서 그럼 그 정도의 어떤 국채를 발행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시장 내에서의 인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불안감이었던 텀 프리미엄이 좀 내려왔다라는 모습을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텀 프리미엄이 내려옴과 동시에 미국의 경기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 좀씩 점쳐지다 보니까 그러면 고금리 장기화보다는 아무래도 그러면 내년 정도에는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 내에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고 이것은 결국에는 채권 면에 있어서는 사실 채권 금리 하락 그리고 채권 가격은 상승에 대한 베팅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미 국채 금리가 조금은 내려오고 있는 모양새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채 금리는 조금씩 더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연말 장세가 좀 엇갈리고 있어요. 낙관론, 신중론 혼재하고 있는 가운데서 연구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에 이제 이런 관련된 질문이 한 번씩 들어올 때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의 시장은 예측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뷰가 혼재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저처럼 변곡점에 대한 가능성을 외치고 있는 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상당히 견해가 다양합니다. 사실 누가 맞을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물론 공격적으로 예측하고 그거에 따른 투자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됐을 때의 손실 가능성도 좀 있으니까 지금처럼 변화가 크고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매개 변수들을 봤을 때 전쟁이라든지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는 예상할 수가 없는 이벤트잖아요. 이런 이제 매개 변수들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대응에 대한 영역이다. 그래서 조금은 신중론을 입각해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본인들이 투자하시는데 이득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매일 여러 전문가님들을 만나 뵙지만 정말 뷰가 다 각각 다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변할지 모르는 전망 속에서는 좀 대응을 앞서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토크앤드시티 함께 해주신 분은 NH선물 김승영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